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주 토요일에 이 서울에서 또 원데이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서울 분들이 오늘은 좀 안 오신 것 같습니다. 통상 버스로 몇 대씩 오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복도가 좀 한적하고 아주 걸어 다닐만 합니다. 잘들 오셨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이 대학을 지금 졸업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놀죠. 겉으로는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력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사실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조카도 그런 애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구체적인 꿈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는 꿈이 없다고요.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은 꼭 돈을 버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달성하고 싶은 것. 다시 말하면 나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쓰고 싶다. 나는 사관학교에 가서 장교가 되고 싶다. 나는 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나는 닥터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거기까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을 보면요,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 잘못도 있지만은 사회 구조 자체가 지금 과거의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하고는 달리 그렇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꿈이 없더라고. 따라서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자기 목표를 잡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걸 못 하잖아요. 지금 뭐 소설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평범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매우 간단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가 카네기도 그 얘기를 했고 지그지글러도 얘기를 했고 스티븐 코비도 그 얘기를 하고 하여간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전부 그 소리밖에 안 해. 폴 마이도 그 소리야.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 장교가 되겠다, 그 막연한 생각으로 사관학교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자빠져 놀면서 난 서울대학 가서 의사 되겠다, 그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카네기가 자기 종업원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어. 어째서 너희들은 부자 될 생각을 안 하느냐? 계속 얘기를 해도 그 생각을 할 놈이 없어. 카네기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고 혼자 컸거든. 계모 밑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이거 기상천외의 방법이 있는가 보다.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웬걸 다 아는 얘기를 해. 뭐라고 그랬냐면은 첫째,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대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첫째, 벌고 싶은 돈을 정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월 1,000댁, 월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자기가 벌고 싶은 돈을 정하라 그랬어요. 정하셨죠? 5,000댁 되고 싶죠? 5,000남, 4,000댁, 3,000댁, 2,000댁. 이렇게 나는 적어도 내 꿈을 실현하려면은 월 1,000만 원은 벌어야 되겠다. 이 카네기가 한 소리예요.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정해라 그래서 정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엇을 해서 벌래? 무엇을 해서 벌래? 에? 아이, 월 1,000만 원 벌려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서 벌겠어요? 그러면 내가 피자 가게를 해서 벌어야 되겠다. 한번 해봤더니 안 돼. 그럼 치워야 되겠죠. 내가 구멍가게를 해서 벌어야 되겠다. 안 돼. 반찬 가게를 해야 되겠다. 안 돼. 이발소를 해야 되겠다. 안 돼. 미장원을 해야 되겠다. 1,000만 원. 시장조사를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벌래? 얼토당토 아는 거 해가지고는 월 1,000만 원 못 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못 벌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벌래 그걸? 그러니까 여기 행동계획이죠. 행동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벌겠다. 그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 중에 하버드를 나와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번째, 언제까지 벌래? 언제까지? 요 월천 떼기 언제까지 될래? 3년 이내에 되려고? 그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저 기한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요, 저런 거. 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됩니까? 안 돼요. 카네기가 언제까지 벌래, 그걸? 다섯 번째는 이걸 종이에 써라.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지금 뭐 타자로 치겠죠. 워드 프로세서로 뽑겠지. 종이에 써라. 여섯 번째는 침대머리에 붙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외워라. 이게 뭡니까? 마인드 컨트롤이죠. 자기의 결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카네기가 이 강의를 하니까 별 싱거운 소리 다 하네. 나가버렸어요. 별 싱거운 누가 저런 거 모르는 게 누가 있어?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거. 근데 저거다 하고 결심한 노동자들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뭘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은 머리가 매우 좋아야만 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백곡 김덕신 선생을 보면은 나도 할 수 있네 생각이 날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를 보면은 나도 할 수 있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분이 후손들을 엄청나게 먹여 살리고 있어요. 우리 현재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게 창조 경제인데 그게 백곡 김덕신 선생에 대한 사업이 창조 지역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많은 후손들을 먹여 살리고 우리 후인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곡은 김덕신 선생의 호입니다. 사는 마을의 이름을 따서 백곡이라고 썼습니다. 공부는 꼭 대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는요. 올바른 판단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올바른 판단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지금도 가끔 뉴스를 보면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많아요. 전번에도 보니까 600 몇십억을 먹고 튀었다는데 전부 다 누구냐 하면 아줌마하고 노인들 상대로 사기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기를 친 놈들이 되게 나쁜 놈들이지만은 거기에 속은 분들도 결코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달에 이자를 30%를 주나요? 그렇게 준다고 사기친 거예요. 한 달에 30%면 1년에 몇 퍼센트입니까? 360% 아니에요. 그런 돈벌이가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올바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이유도 예스냐 노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사과를 먹는 게 좋으냐 도넛을 먹는 게 좋으냐? 라고 결정하기.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뭘 가지고? 자기가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공부는 수신입니다. 낙이 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그러죠. 수신한 다음에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한다는 뜻인데
공부는 또한 배움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이걸 실천하면 뭐가 나와요?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요 가만히 앉아있는 놈은 안 돼요. 올라가야지. 이렇게 뛰어 올라가야죠.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왜 그러냐 뭐 어쩌고 해봐야 세상은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고,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요 결심을 안 하는데 누가 부자를 만들어줍니까? 그 다음에 머리.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으로 뛰어야 돼요. 마음, 머리, 그리고 워크. 몸으로 뛰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 사악한 마음을 먹으면은 돈 벌 것 같은데요. 역사적인 사례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처음에 돈을 버는데 나중에 패가 망신해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도덕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요거. 두 번째,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쿨해야 돼요. 냉철한 이성 그리고 판단력입니다. 몸으로 뛰어야 돼요. 몸으로. 하드워크입니다. 이건 헬스 앤 딜전스. 건강하고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하드워크. 요 세 가지가 어우러지지 않으면, 마음과 머리와 몸이 한꺼번에 어우러지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 못해요. 마음 공부가 안 된 놈이 머리가 좋으면 뭐 하냐면 사기쳐. 그렇죠? 사기쳐요. 사기꾼들요 머리 무지하게 좋아요. 머리 나쁜 놈은 사기도 못 쳐. 마음만 좋고 머리와 몸이 안 움직이면요 점잖은 이웃집 할아버지예요. 그건 어떻게 성공합니까? 안 돼요. 머리도 비고 마음도 엉망인 놈이 몸만 부지런하면 가는 데마다 일을 저질러라.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돼요. 어우러져.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2차 대전 때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롬멜 장군이죠. 전차군단, 북아프리카 전차군단으로 이 연합군을 계속 격파했던 그런 장군인데, 몽고메리 장군이 롬멜을 격파했잖아요. 그때부터 독일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몽고메리 장군이 장교를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이런 장교. 첫째는 머리 좋고 게으른 장교. 요건 지휘관으로서 마땅하다 이 말이야. 지휘관, 사람을 다루는. 머리가 좋으니까 판단력이 올바라. 게으르니까 어때요? 일일이 간섭을 안 해. 밑에 놈.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안 해. 그러나 판단은 명확하게 하고 있어. 이게 지휘관을 적당하다. 두 번째는 머리 좋고 부지런한 장교. 요건 참모로서 적당하다. 참모는 많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머리가 좋으니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요약해가지고 지휘관한테 보고하죠. 그럼 지휘관은 올바른 판단과 결심을 해요. 세 번째 장교는 머리 나쁘고 게으른 장교. 요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데 쓸만하다 이거야. 머리 나쁘고 게으른 장교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시키는 일은 잘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쓸만하다 이거야 이건. 네 번째, 즉각 쫓아내야 할 놈은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놈.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장교는 가는 데마다 일을 저지르는다 이게. 그렇듯이 머리에 뜬금없고 마음이 나쁜 놈이 부지런하면요, 우리 파트너가 그러는데 그런 분 저기 계시죠? 되게 부지런하고 가는 데마다 일을 저질러나. 왜? 마음이 웜하트가 아니고 머리가 아는 게 제대로 없으니까 그래요. 그 마음이 attitude is everything. 요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노숙자에서 지금 미국 100대 부자가 됐어요.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게 40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노숙자에서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를 이 SMI라고 하는 연구소를 차려서 연구해 봤더니 결론이 이거예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이게 전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물이 지금 절반 있는데 이 태도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절반 남았네? 아시죠? 요 사람은 똑같은데 절반밖에 안 남았네. 요 태도예요. 파지티브한 거냐, 네거티브한 거냐.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자, 이 유명한 말입니다. The only disability in life is a bad attitude.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장애는 나쁜 태도다. 나쁜 태도다. 나는 못하겠네. 요 태도가 장애라고 말이에요. 무슨 이 신체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장애가 아니고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장애다. 폴 마이어가 결론을 한 소리입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생생하게 상상.
비비드 이미지인 거예요. 생생하게 나는 3년 이내에 월천댁이 되겠다. 이걸 생생하게 상상하는데 됐다고 상상한다. 그래 됐다. 이렇게 이게 비비드 이미지냐. 그 다음에 아던트리 디자인. 간절하게 원하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간절하게 원하고 and sincerely believe. 진정으로 믿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nthusiastically act of.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백곡 김덕신 선생은 임진왜란 이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부재학으로 굉장한 선비였고 당대 상당한 시인이었습니다. 김치, 우리 먹는 김치하고는 다릅니다. 어머니는 사천 목시였고 바로 할아버지가 진주 대첩의 김시민 장군입니다. 김시민 장군이 39의 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 그래서 김시민 장군 양자로 간 겁니다. 김치 선생이. 그래서 김덕신 선생이 김시민 장군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3대 첩이 뭐죠?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요 세 가지가 세 대첩이, 대첩이란 말은 크게 이겼다 그 말이. 크게 이겼다. 김덕신 선생은요 어려서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머리가 매우 나빴어요. 지금 같으면 IQ가 아주 낮은 사람. 그래가지고 10세 사서 삼경을 외우고 10몇 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그런 건데 10세에 겨우 글자를 깨치고 20세에 글 한 편을 지어서 아버지께 드릴 정도로 그렇게 노둔해. 거기다가 같은 글을 수만 번을 읽어야 겨우 이해를 해. 근데 겨우 이해를 했는데 걸어가면서 잊어버렸다. 그런 분이에요. 30세에 과거에 합격해도 늙었다고 그러는데 59세에 과거에 합격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머리가 너무 나빠서 배워도 진척이 없어. 그러니까 또 가르쳐주면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친척들도 저런 둔재를 가르쳐서 뭐 하겠냐 이거야. 그런데 누가 훌륭하냐면 그 아버지가 훌륭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한 선비였어요. 시인이고. 그래서 그래도 저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니 오히려 대견스럽지 않은가. 대기만성이라 했지 않는가.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큰 인물은 나중에 빛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는 그 우둔한 노둔한 아들을 계속 나무라지 않고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더욱더 분발하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왜 59세에 과거에 합격하냐 하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60세까지 과거에 도전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요. 59세에 합격을 해버려. 59세. 그러면 이때 벌써 30대 김덕신 선생은 워낙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바로 효종임금께서 김덕신의 시를 읽고 용호라는 시를 읽고 이 시는 이태백이나 두보와 같은 그 기라성 같은 시인들이 쓴 당나라 시에 넣어도 부끄러움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시의 세계를 구축했어요. 그래 놓고 효종임금은 효종대왕께서는 화곡의 명을 병풍으로 만들어 그렇게 김덕신의 시를 예송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불합격. 과거는 불합격. 자, 용호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써버렸어요. 이것을 효종대왕께서 읽고 병풍으로 만들으라고 지시할 정도로. 고목 한운리. 고목은 차가운 구름 속에 잠기고. 잠겼죠 여기. 추산 배구병. 가을산에 소나기가 들이치네. 모강 풍랑기. 날 접은 강에 풍랑이 일어나니 어자 급해선 어부는 급히 뱃머리를 돌린다. 꼭 이태백 시하고 비슷하죠. 홍만종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에 있어서 시평가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걸 읽고 뭐라고 해놨냐면 백곡은 제품이 매우 노둔하였는데 다 인정을 해요.
독서로 밑바탕을 튼튼히 하여 노드람을 벗어나 재주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백곡이 머리가 나쁘다는 것은 다 알아. 자기도 알고 부모도 알고 친구들 다 알아.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서프라이즈에서 방영을 했나? 자신이 우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읽어. 이걸 어디다 써놨냐면은 저 정자에 가면 독수기가 있어요. 내가 책을 몇 번 읽었는지를 책에다 써놨어.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내가 책 읽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 해놨어. 그런데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36권, 10,000번 이하로 읽은 것은 적어놓지를 않았어. 아예. 노자 도덕경은 2만 번을 읽었어. 목가상기는 2만 번, 사기 백이열전은 1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인터넷에서는 1억 3천만 번 읽었다고 나오는데 그 당시 억이 10만입니다. 1억 3천만 번. 그걸 또 내가 요걸 이 글을 쓰니까 어떤 놈이 인터넷에 그러는데 1억 3천만 번 읽었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저떻게 된 일이다 그랬거든. 왜냐하면 이 양반이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 시작한 것을 20살로 잡더라. 60년 읽으신 거예요. 그럼 1억 3천만 번을 읽으려면 하루에 4,600번을 읽어야 돼. 무슨 놈의 책을 하루에 4,600번을 읽나?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 당시 숫자 개념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걸 하도 많이 읽으니까 시중드는 하인이 요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 계속 읽어제끼니까. 왜 이걸 이렇게 읽었냐면은 사기는 사마천의 사기 아시죠? 사기는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기 본기라는 게 있어요. 사기 본기는 황제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표라는 게 있습니다. 표는 연대기에 몇 년에 뭐 일어나고 몇 년 연대기입니다. 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도사예요.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무슨 행정제도는 어떻고 여기에 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가라는 것이에요. 세가는 제후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세가예요. 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열전이 사기의 백미입니다. 사기가 130권인데 그중에 열전이 70권이에요. 그러니까 열전은 뭐냐 하면은 역사를 채색한 입지전적 인물들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마천이 고른 사람들, 이게 70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백이열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사마천의 역사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백이열전. 그러니까 백곡 선생이 이걸 11만 3천 번을 읽은 거예요. 이 책이 무지하게 두꺼운가 보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4페이지예요. 한자로 적어놓으면 2페이지. 그래도 그렇지 11만 3천 번을 읽는다는 게 이게 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10번 읽으면 다 외워버려요. 그렇죠? 세종대왕은 굉장히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10번 이상 읽었어요. 모든 책을. 그렇게 현군이 된 게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백이열전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걸 읽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마천의 역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과연 천도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탁 나와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잘 살고 악한 놈은 망하는 것인가? 이렇게 시작이 돼. 왜냐하면 백이숙제 같은, 요 백이열전이 백이에요. 백이숙제 같은 현자는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 굶어 죽고, 공자의 수제자인 안자는 집이 가난해서 32살이 굶어 죽고, 그런데 도척과 같은 도둑놈은 잘 먹고 잘 살고 천수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마천 시대의 탐관 오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자산까지 잘 산다면은 어떻게 천도라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또 어디 모 대학, 스카이 대학에서 또 논술로 시험을 냈더라고. 요 글하고 서양의 철학자가 쓴 글하고를 비교해 놓고 두 개를 비교해서 논술하라 그렇게. 당신 생각은 뭐냐, 이게 천도가 있는 거냐 말이야. 하여간에 59세에 과거에 합격하고 바로 고향, 여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들입니다. 여기에 와서 살고 싶었는데 과거에 합격을 못 해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가지고 못 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59세에 합격을 하고 이제 조선 최고의 시인이 되어가지고 와서
괴산에 지은 겁니다. 괴산의 괴강 옆에. 그래서 요 정자의 제목을 취묵당이라고 지었어요. 취묵당은 술에 취해도 침묵을 시킨다. 다시 말하면 말 조심한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깨어도 침묵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도 침묵하지 못하고 술 취한 다음에도 침묵하지 못해서 결국 화를 당한다. 나는 술에 취해서도 침묵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지어놓고 여기 조그마한 이쪽에 글을 읽으시면서 요것을 억만제라고 불렀어요. 억만제라는 말은 글을 억만 번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묘비명을 직접 지었어요. 내 묘비에 이렇게 적어라. 이걸 보면은 우리가 김덕신 선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무이제불류. 체주가 남만 못하다 하여. 인자회계. 이 획입니다. 구획지을 획자야. 사람들이, 당신 말이지.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노어아, 이거 노둔하다,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었지만 자기 인정했죠. 묘비명에다 이걸 적으라고 해놨다니까.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었지만 종혁유성 유명한 말을 했죠. 마침내는 이루어냈다. 마침내 내가 성공했다. 그런데 뭐 가지고 성공했느냐? 모두 다 면강이 힘쓰는데 달려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 나는 못해 라고 하지 말라. 나같이 미련한 사람도 해냈지 않느냐. 혹시 59세에 사법고시 합격하는 분들 계십니까? 진작 포기하셨죠? 영 포기 안 했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이 노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는 60세까지 도전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거든. 그때까지 도전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59세에 합격을 했죠. 유사까지. 이게 묘비명입니다. 묘비명. 그리고 지금 이분이 남긴 시가 1500수입니다. 1500수인데 증평군에서 국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신 선생 기념사업 해가지고 지금 창조 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증평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매년 이와 같이 시비도 제막하고 백일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전국의 독후감 모집을 해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평가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이 백곡 선생이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게 증평군과 괴산군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런 말이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런데 이제 백곡 선생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자기 이해,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 자기 이해는 한마디로 자기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걸 허풍을 뜬다거나 안 그러면 좌절을 한다거나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나는 노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수용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수용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도 않고 비하하지도 않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나는 이런 사람이네. 이건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자기 개방.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개방. 백곡 선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묘비에까지 적어놨어. 나는 누구보다 미련했다고 적어놨어요. 그렇지만 내가 힘써서 성취했다. 종혁유성. 마침내 내가 이루어냈다. 그러니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대기만성.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늦게 찬다. 다시 말하면 큰 인물은 늦게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인생 평생에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다. 그걸 그대로 규정을 하지 마시고 백곡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체주가 남만 못하다고 한계 짓지 말라. 나보다 우둔한 사람도 없지만은 결국은 종혁유성 마침내 내가 이루어냈다. 모든 것은 자기 힘쓰기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노자 도덕경에가 있습니다. 도덕경에 대기만성이라고 나오죠. 포항에 가면 이 솥이 있어요. 참 솥 무지하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또 괴산군에 가면 괴산군 솥이 이렇게, 괴산군 저기 밥 지어서 먹었다는데 맛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이런 솥은요, 아마 배 타고 들어가서 뭐 밥 지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대기만성입니다. 자,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분 지금 아신 분 계시죠? 예, 지금 100세이신데 전번에 TV에 나오셨더라고. 건장하셔. 지금도 장작 패고 뭐. 99세 때 운전면허 따셨죠? 왜 땄냐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신세지기 싫어서 지금은 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부인이 조금 아프고 그러니까 부인도 싣고 다녀야 되고. 송해 할아버지 87세인데 사실은 뭐 3살인가 적게 됐답니다.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호직이 늦은 바람에 90세죠. 지금도 현역 MC죠. 이상벽인지 뭐 저벽인지 하는 사람이 선배님 그 전국 노래장 제가 사회를 물려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물려받게 한 20년만 더 기다리게. 노익장이죠. 노익장. 피에르 까르땡 91세 패션쇼 얼마 전에 했죠. 피터 드라커 95세까지 교수를 했어요. 정중희 회장 성모르고 북한에 올라가셨죠. 저번에 TV에 97세, 100세, 104세 어르신 세 분이 나오셨더라고. 얼마나 건장하신지. 예? 얼마나 건장하신지. 그러니까 그렇게 건장하시게 뭐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지런해. 공통적이지만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게으르지가 않아. 부지런해. 자, 유지경성. 벽돌 이렇게 싣고 자전거에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유지경생이에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 뜻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어요. 빼빼가 이루었는지 이 뚱보 아줌마가 이루었는지. 팔이 안 닿으니까 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자꾸 이렇게 있죠. 이게 유지경생이야. 뜻만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문제는 무엇이 없어요? 뜻이 없다.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요 새도 뜻이 있어. 물을 먹긴 먹어야 되겠고. There is a will,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기다 놔뒀는데 이 고양이는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 이게 자기가 다리가 돼서 먹어야 되겠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아이고 안 되겠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뜻이 있으면 그곳에 길이 있다. 만절필도. 이건 순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자가 황허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 제자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물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자에 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황하는 그냥 내리치고 굽이치고 구불구불 온갖 고난을 다 겪지만은 포기하지 않으니 마침내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가지 않느냐. 군자도 똑같다. 군자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침내 이룬다. 종역유성 바로 마침내 이룬다. 네, 황하가 이렇죠. 이렇게 막 곤두박질 치면서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구불구불구불 가지만은 흐름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간다. 바다로 간다. 그렇듯이 군자도 그래야 된다. 자, 수인사 됐으면 제갈량이 하는 얘기입니다. 적벽대전에서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관우에게 조조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적벽대전에서 유비의 총나라군과 손군의 오나라군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조조의 위나라군과 대결하죠. 결국 누가 이겨요? 연합군이 이깁니다. 조조가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갈 거라는 것을 제갈량은 알고 있었죠. 거기에 가서 관우에 지키도록 해서 조조를 잡는 역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우는 어떻게 합니까? 조조를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보내요. 왜냐하면 옛날에 조조에게 은혜를 입은 일이 있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은 어때요? 조조를 잡아다, 관우를 잡아다 군법을 어긴 혐의로 목을 치려고 그러죠. 목을 치려고. 그런데 유비가 어떻습니까? 결의 삼형제인데 같이 죽자고 그랬는데 관우를 죽이면 어떻게 돼? 안 되니까 그냥 사정 손이 발대기 빌어가지고 제갈량에게 제발 목숨만 살려주라고 군법을 어기는 건 주어 마땅하지만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관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천문을 보니 조조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인간이 할 일을 다 하고 단지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법을 엄히하기 위해서 관우, 그러니까 제갈량이 관우를 거기 보낸 것은 관우가 살려줄 것으로 알고 관우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준 겁니다. 제갈량은 한수위죠. 한수위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요것이 나중에 진인사 대천명으로 바꿉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네가 할 일을 다 하고 운이 있느니 없느니 그따구 소리 하라 그 말이에요. 맨날 시대가 이래가지고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른 마누라도 돈 많이 가져오더만 우리 마누라는 말이야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다 하고 진인사 대천명 천명을 기다 다시 말하면 운을 타다라 그 말이에요. 운을 타다라. 요건 정주영 회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걸 아예 휘호로 써서 걸어놓고 저걸 좌우명으로 삼았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뭐 운이니 무엇이니 이런 걸 따지자. 내 할 일도 다 안 하고 따지면 안 된다. 예, 사필규정. 올바르지 못한 것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 올바른 것이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어떤 편법이나 불법이나 탈법을 하면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필규정. 세상 법칙, 자연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패가 망신해요. 반드시 패가 망신해요. 그래서 옳은 길을 따라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면 성공한다. 바로 애터미 사업과 사필규정입니다. 이 속담은 서구의 속담이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돈을 이끼에 비유합니다. 돈. 계속 굴러가면 이끼가 안 낀다. 그 말은 직업을 자꾸 바꾸면 돈 못 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라인을 자꾸 바꾸면 돈 못 번다 그 말이에요. 내 스폰서를 보니까 이게 형편없어.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가니까 더 형편없어. 저쪽으로 가보자. 자꾸 바꾸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우물을 팔면 한 우물을 팔아. 내가 우물을 여러 개 파야지. 1m짜리 20개를 팠어. 물 나옵니까? 네, 여기 있는 물을 다 가져가야지. 그러지 말고 20m짜리 하나 파면 물 다 가져가요. 그렇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서양의 속담이죠. 이 많은 사람이 우물 하나 파고 있잖아요 지금. 결론 정약유상. 마침내 이건 김득 선생이 묘비명에 쓴 말씀입니다. 남보다 재주가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 나보다 우둔한 사람도 없지만 마침내 이루어냈다. 모든 것은 힘쓰기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게 종혁유성이야. 모든 것은 이루면 재, 면강, 이. 오직 힘쓰는데 달려있을 뿐이다. 이는 뭐뭐뿐이다. 달려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다? 힘쓰는데 달려있다. 네가 머리가 좋든지 가문이 좋든지 그런 거 아니고 힘쓰는데 달려있다. 읽은 천하. 이건 정주영 회장님의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읽은 천하무산.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아까 진인사 대천명은 그 거실에다 걸어놓고 요 말씀은 또 화장실에 걸어놓으셨다 그래. 화장실에서 계속 이걸 보셨는가 봐. 화장실에 걸어놓고. 그래서 이게 현대가의 좌우명이 됐어요.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신 겁니다. 혈관 카네기도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자신이 할 일보다 조금 더 하라. 그러면 당신의 미래는 저절로 풀릴 것이다. 그 다음에 천행건 자강불식. 이건 늘 하는 말씀인데요.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역의 건계에 나오니까 주역의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요것을 건계, 공자가 이 상을 보고 주역의 괴의 상을 보고 해설한 상전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연법칙, 경제법칙, 인간의 삶의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 그런 말이 변하지 않으니 그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인데 그게 변하지 않으니 군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강불식. 군자는 마땅히 군자는 뭡니까? 신사숙녀예요. 여기서 신사숙녀 레이디 앤드 젠틀먼이 과거의 군자라는 개념입니다. 군자는 마땅히 자강불식
요 식은 쉴식자인데 포기하다. 포기하다. 마땅히, 강은 힘써 일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마땅히 스스로 힘써 일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주역에 건계가 맨 앞에 나오는데, 건계, 곤계 이렇게 나오죠. 맨 앞에 나오는데 여기 해설이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운행 법칙은 국가의,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 경제 법칙, 성공의 법칙, 인간이 삶의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 군자라면, 당신이 만일 군자라면, 신사숙녀라면 자강불식, 스스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힘써 일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자, 수적천성. 이것은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는다. 그거 보셨죠? 낙수물 계속 떨어지면 이렇게 구멍이 파이거든요. 그 미약한 힘이지만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돌에 구멍이 뚫릴 정도라. 자, 바로 김덕신 선생이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덕신 선생은 바로 읽은 천하문화사. 부지런하면,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그 과거같이 어려운 일도 해내잖아요. 그리고 진사대천명,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운이니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자강불식. 포기하지 않았고 수적전설,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종영주성, 마침내 이뤄냈어요. 그래서 우리 후인들에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부모가 잘 만나서 세상이 어때서 그 핑계를 못 대도록 만든 분이 백곡 김덕신 선생이에요. 이렇게 노력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드디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창조 지역사업으로 선정돼서 그 시집 번역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터 드라카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예측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들어 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백곡 선생처럼 11만 3천 번을 찾아가면 돼. 그래서 여기 항공모함처럼 힘있게 무리붙이세요. 포기하지 말고 힘있게 무리붙이시면 3년 뒤에 전부 다 월천댁 5천남이 되실 겁니다.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